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서 동맹 관계나 글로벌 기업 전략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하고 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가 갑자기 투자 방향을 바꾼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식 거래 우선주의 앞에서는 기존의 어떤 외교적인 약속이나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게 좀 힘을 잃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는지, 그리고 TSMC는 왜 그 큰 보조금을 받고도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일본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제일 먼저 미국으로 달려갔잖아요. 맞아요. 뭐 1조 달러 투자 약속하고 US 스틸 인수 포기한다 뭐 이런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말 공을 들였는데 결과는 관세 인상 통보였단 말이죠. 이거 참 예상 밖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뭐랄까 7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저자세를 보였는데 기존 24%에서 25%로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으니까요. 이건 거의 모욕감 수준일 수 있죠. 모욕감이라. 네. 자료 분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관세율 바꾸는 근거 설명도 없고 통보 시점도 막 24번이나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24번이요? 아유. 네, 특히 이제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을 먼저 압박해서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 유리하게 쓰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 지렛대로 쓰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언론이나 정치권 반응도 아주 격하던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대항 조치까지 얘기하고 이시바 총리 발언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국익을 건 싸움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정말 이례적이던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뭐 지지율 문제나 이런 국내 정치적인 계산도 깔린 걸까요? 국내 정치 상황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식 협상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 실익이 없다. 네. 어차피 협상 결과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데 굳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 못하거든요. 피치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올해 1.5%인데 내년에는 16.5%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16.5%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자동차나 부품처럼 관세율 높은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뭐 경기 후퇴 가능성까지 나오니까 일본의 분노가 그냥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일본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이번엔 또 TSMC 얘긴데요. 네. 일본 정부가 무려 8조 원 보조금을 약속했는데 TSMC가 일본에 짓기로 한 두 번째 공장 착공을 미루고 미국 투자를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뭐 교통 문제라고 했다지만 글쎄요, 이게 전부일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건 미국의 압박과 유인책이 동시에 작용한 거겠죠. 압박과 유인책이요? 네. 첫째는 관세 위협이죠. 미국이 관세를 최대 1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시장이 중요한 TSMC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100%면 뭐 사실상 수출하지 말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보조금, 즉 당근책입니다. 칩스법을 통해서 주는 돈이 일본의 8조 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 규모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좀 원했을 가능성, 이것도 크고요. 하긴 고객사 요구를 무시하긴 어렵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런 큰 흐름, 지정학적 요인도 고려했을 겁니다. 미국의 정책에 발을 맞출 필요가 있었겠죠. 결국 그래서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투자를 더 빨리 진행하고 총 1,000억 달러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8조 원 쏟아붓고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사실 동맹이라는 걸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헉, 그런 말까지 했어요. 네, 오직 미국 우선, 그리고 거래. 이 관점에서만 보니까 동맹국도 예외 없이 그냥 압박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외교 질서를 완전히 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대응카드로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본이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재무상이 실제로 이걸 협상 카드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건 사실 일본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양날의 검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기에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카드죠. 다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만이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미국은 자동차 같은 핵심 품목 관세는 아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일본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 핵심 품목은 협상도 안 된다? 네, 결국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뭐 지지율도 있겠지만 트럼프식 압박에 더는 안 끌려다니겠다 이런 선언일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그 머니 외교 방식이 이제 안 통한다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이 미일 동맹에 정말 균열을 만들고 TSMC 같은 글로벌 기업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까지 뒤흔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일본의 이런 반발이나 TSMC의 미국 우선 결정, 이게 앞으로 국제 통상 질서나 기술 패권 경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통했던 이른바 머니 외교의 효용성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적인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이런 통상 압박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 한국에게는 또 어떤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